Gott ist tot. 신은 죽었다. Gott bleibt tot. 신은 죽어 있다. Gott, 신이란 기준을 정하는 지위를 가진 쥐기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한학을 설명할 때 모든 것을 음양오행과 오운육기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설명의 기준과 같은 거죠. 신이 죽었다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지위를 가진 신의 직위를 박탈한다는 말입니다. 한의학도 음양오행이나 오운육기로부터 이러한 직위를 박탈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몬바로 그룹 대표 한의사 김홍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의학의 설명체계에 대한 몬바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제로 Gott ist tot, Gott bleibt tot 이렇게 붙여두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의학의 다이나믹한 역동성과 시대성을 잘 표현해주는 명제인 것 같습니다. 의학은 동시대의 과학, 기술, 철학 그리고 문화의 총화다. 의학의 트렌드와 의료 소비 문화라는 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사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의료 시장이 형성됩니다. 아프리카의 빈곤과 끼니를 걱정하는 나라에서 비만과 성인병이 관심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죠. 또 요즘 같은 그 코비드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이러스죠. 많은 대중들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의학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치 중경의 상한노 시대가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의학은 시대상을 즉각 반영하죠. 의학 지식은 그 시대의 과학과 기술의 뒷받침으로 발전하죠. 최근에 현대의학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경이로운 도약의 역사를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학은 동시대 언어, 최신의 언어로 설명되어집니다. 여기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설명체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그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연구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그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설명체계로 설명한다는 말을 단순하게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된다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설명체계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체계, 동시대에 통용되는 설명체계 이런 뜻인 겁니다. 제가 방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동시대의 언어로 설명되어진다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한 인식체계와 사유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언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의학은 어떻게 인체를 설명하고 있는지 한의학의 설명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보감의 첫 편인 내경편의 첫 장에 이렇게 신형장부도를 그려두고 신형장의 첫 편을, 첫 시작을 손사막의 청근방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의보감의 첫 문장인 거죠. 이것을 보면 한의학의 설명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1600년 되죠. 저작된 것이니까 조선 중기의 과학과 기술 그리고 철학과 문화를 바탕으로 조선 중기의 언어, 인식체계, 사유 패턴,
설명 체계로 쓰여져 있어야죠. 그런데 동의보감은 창작물이 아니죠. 기존의 의서들을 인용하여 정기신 5장 6부 신형에 따라 편집 정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조선 중기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인용된 저작물의 저작 연대의 언어로 쓰여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1600년대에 쓰여지고 청금요방이 600년대에 쓰여진 거니까 동의보감 신형편의 첫 설명은 사실은 조선 중기로부터 다시 1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 당나라 때의 언어, 당나라 때 설명 체계, 사유 패턴, 인식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만약에 이제 황제내경을 내용을 인용했다면 황제내경은 전국시대 말에 완성된 것이니까 이 시대의 언어로 설명되어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전국시대의 설명체계로 써져 있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시대가 청동기 시대가 끝나고 다시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쯤이죠. 황제내경은 전국시대 말에 과학과 기술 그리고 철학과 문화,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전국시대의 언어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은 크게 5가지의 설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체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체계, 해부학이라고 하죠. 인체의 생명활동에 대한 설명체계를 생리학, 인체 병리현상에 대한 설명체계는 병리학, 질병의 감별 진단에 대한 설명체계는 진단학, 그리고 치료법, 화학적 치료법, 물리적 치료법 이렇게 볼 수 있죠. 동의보감의 첫 문장에서 인체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한의학적 설명체계를 명료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당나라 때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지간에 사람이 가장 귀하니 머리는 하늘을 본따 둥글고 발은 땅을 본따 모나다. 하늘에 사시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사지가 있고 하늘에 오행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오장이 있으며 하늘에 육국이 있는 것처럼 사람한테는 육부가 있고 하늘에 팔풍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8개의 관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천지, 사시, 오행, 육국, 팔풍, 구성 이것이 아니죠.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족, 사지, 오장, 육부, 팔절, 모발, 치아 등등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이죠. 이 천지, 사시, 오행과 육국, 팔풍, 음양 등등은 모두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에 불과한 거죠. 즉 이러한 설명 체계로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해부학 책에 이런 식으로 설명된 책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유적인 설명들을 이렇게 모두 제거하여도 신형과 장구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 팩트, 즉 사실만 남겨놓고 그 시대의 설명체계를 모두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한의학의 고의서는 크게 이제 팩트하고 설명체계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팩트가 통찰에 의한 것이든 경험의 축적에 의한 것이든 그 팩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설명체계는 그 시대의 언어로 설명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명체계는 동시대의 과학, 기술, 철학, 문화의 총화로 설명되어지는 거죠. 이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가 매일 아침에 동쪽에서 뜨죠. 이건 팩트죠. 근데
왜 해가 동쪽에서 뜨는가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하늘이 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가 지금은 지구가 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이렇게 설명 체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나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는 그 사실에는, 그 팩트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인체는 소우주라고 흔히 말합니다. 인체의 생명 현상을 자연계에 비유해서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말이죠. 좀 전에 봤던 손사막의 설명 체계도 이와 같은 거죠. 한의학의 생리 병리를 설명하는 그 설명 체계로 오운육기의 개념이나 음양오행의 개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자연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체계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오운육기의 설명체계는 우주현상과 지구현상, 기후 예측을 하는 학문체계입니다. 흔히 과학을 나눌 때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4개로 나누잖아요. 이게 요즘 시대에 인간을 포함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설명체계죠. 그 중에 인체의 생명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체계는 생물학이 기본이 되고 거기에 화학과 물리가 추가되죠. 오행과 오운육기, 십간 십이지는 우주현상과 자연계를 설명하는 설명체계다. 우주과학, 지구과학으로 인체를 설명하는 것이 철기시대가 막 시작된 전국시대에는 당시 최신의 설명체계였을지 모르지만 21세기의 그러한 설명체계는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매우 올드한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인체이지 우주와 자연이 아니죠. 손가락은 달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한의학의 대상이 음양오행이나 오운육계의 형이상학적이거나 추상적인 설명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몸, 인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의학 설명 패러다임의 변환.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사람이 이미 18세기 말에 있었습니다. 바로 요시마스 도도입니다. 도도는 약을 사용하는 최고의 버전, 오리지널 약 사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도도는 중경이 저작하고 왕숙하가 찬차했다는 그 상한론도 오리지널 약 사용법이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거죠. 상한론의 처방이 중경의 창방이 아니라 상한론 서문에 나와 있듯이 군구고운하고 박채중방해서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그 처방으로 상한론을 치료하는 중경 자신의 매뉴얼을 만든 거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상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경의 상한론은 중경의 사유체계, 설명체계, 그러니까 그 당시가 AD 200년쯤이고 그 삼국시대 위초고 그 조조, 유비 이렇게 서로 다투던 그 언저리 시대잖아요. 그 시대의 과학과 문화, 기술 요걸 바탕으로 중경의 언어 체계로 쓰여져 있는 것이 상한론이죠. 중경이 군구고운하고 박채중방했다는 그 원 텍스트는 다 이윤 탕ек이라고 추론하고 있고 이게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도는 상한론보다 좀 더 오리지널한 것은 이윤 탕ек인데 이 이윤 탕ек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한론의 원 텍스트에서 오리지널한 약 사용법을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중경의 상한론 이후에
상한론에 여러 판본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도도 이전에는 상한론에 대한 그 연구 방법들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것이 중경이 진짜 한 말인가, 이런 거였죠. 이런 논쟁을 하거나 혹은 상한론에 자기 생각을 다는 주석을 다는 방식으로 상한론에 대한 연구가 있었죠. 도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주석서가 많은 것이 상한론이죠. 그런데 도도는 중경의 상한론도 오리지널한 약 사용법이 아니야. 중경의 상한론은 보다 더 오리지널한 방법이 있어 라고 상한론을 부정해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도도는 오리지널한 것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합니다. 중경 이후에 첨삭이라고 생각한 것을 먼저 삭제합니다. 여기 태양주위병 맥부동강통이 오한 태양병 발열한출 오풍 맥완자 명의중풍, 요 말은 왕숙하가 찬차하면서 넣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 오운육기적 요소들, 즉 음양오행, 오운육기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체계들과 이를 사용하여 소이언을 설명하는 것도 상상이라고 생각해서 모두 삭제합니다. 요새 말로 치면 뇌피셜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삭제하죠. 이렇게 다 삭제합니다. 13조에 이 태양병이라고 붙인 거는 이건 중경의 그 분류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42조에 태양병 외증미의 맥부약자, 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맥도 객관성이 없다고 삭제합니다. 44조에 보면 중경의 분류체계인 태양병 이런 거, 그다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소이언, 그 설명체계라고 보고 모두 삭제합니다. 95조도 이렇게 삭제하고요. 이렇게 계속 지워나갑니다.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금계율학에서도 지음이라든가 흉비라든가 복중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애매한 표현들도 있고 타각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추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모두 삭제합니다. 상한에 비해서 금계는 삭제되는 단어들이 좀 적죠. 금계열학이 이윤탕에게 원 텍스트에 가깝고 상한론이 그 이윤탕의 원 텍스트에 중경의 설명체계가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은 것들을 가지고 처방의 쓰임과 그 처방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 약물의 인디케이트를 도도는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도도의 약징이죠. 그때가 18세기 말 동의보감 저작 연도로부터 한 80년 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상한론 이후 1600년 동안 금과 옥조로 전해지던 설명체계를 거부하고 불경스럽게도 감히 중경 선생님의 책에다가 빨간 줄을 싹 그어버린 첫 번째 사람인 겁니다. 상한 금계에서 이렇게 다 지워버렸으니 팩트만 남고 설명체계는 다 삭제된 거죠. 그래서 약징에는 음양도 없고 오운육기도 없고 맥도 없고 소이언도 없고 우리가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팩트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도는 독특한 설명체계를 사용합니다. 바로 주치방치, 주치겸치, 주치고능치, 이런 개념입니다. 도도만의 설명체계죠. 그러니까 상한론 금계에서 이것 지우고 저것 지우고 맥도 지우고 음양도 지우고 영, 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지우고 결국 객관적 팩트, 즉 증후,
증과 후, 사인과 심부터만 남아 있잖아요. 이 팩트들만을 가지고 처방이나 단일 약물을 사용하는 인디케이트를 정하는데 그걸 정할 때 이 팩트들을 모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을 두게 됩니다. 약의 주된 기능을 주치의 개념에 그 주치의 기능 이상이 생길 때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을 방치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여기 계지하고 마항을 예를 들어서 보면 계지는 주치가 충혈이고 방치가 분돈, 두통, 발열, 오풍, 한출, 신통이죠. 이 말은 계지는 충혈을 주로 치료하는데 분돈, 두통, 발열, 오풍, 한출, 신통도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충혈이 주치가 되기 때문에 방치의 증상을 치료할 때는 주치를 확인하고 사용하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지의 방치의 두통이라는 게 있죠. 두통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에게서 충혈이 보이면 계지를 쓴다 이 말인 겁니다. 자, 이렇게 증후를 두 개의 범주로 즉 선후, 주치, 방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계지에도 오풍이 있고 마왕에도 오풍이 있습니다. 방치에. 근데 오풍이 있으면서 충혈이 있으면 계지를 쓰는 것이고 오풍이 있으면서 천의 수기가 있으면 마왕을 쓰는 겁니다. 계지는 충혈이 있을 때만, 마왕은 천의 수기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인디케이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도도의 설명체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일 약물의 설명체계에 처음으로 감별 진단의 개념을 도입한 첫 번째 사람인 겁니다. 이 감별 진단 체계로 기존의 설명 체계를 대신한 겁니다. 설명 체계의 대전환을 이뤄낸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임상에서 약물과 처방을 사용하는데 매우 유용하고 약물의 투약 후 환자의 반응을 예측 가능하기도 하고 만약 약물의 반응이 없을 때 그 다음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임상에서 꼭 필요한 프로토콜이죠. 제가 도도의 이러한 약증의 방법으로 처방을 사용한 지가 거의 20년쯤 되어 갑니다. 도도의 이러한 접근이 한의학의 전부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한의학의 약물 사용 부분에서의 가치는 매우 크며 그것은 팩트, 거의 진실에 가깝다. 약증은 팩트로 구성되어 있고 약증에서 말하는 주치, 방치 이런 개념으로 쓰는 것은 임상의 효율, 임상의 재현성을 매우 높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양오행, 오운육기, 영이기혈 이런 말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단일 약물과 복합 처방을 사용할 때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약을 선택하고 처방할 때 확실한 인디케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재현성을 높이는 설명 체계를 도도가 제시한 거죠. 도도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약을 설명한 위대하고 그리고 용감한 의사인 거죠. 이때가 약증이 저작된 시대가 동의보감 저작 80년 후 18세기 후반쯤입니다. 19세기 말에 독일 실존주의 철학의 문을 연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독일 중세 신중심 철학에서 인간중심 철학으로 대전환을 촉발한 철학자입니다. 요시마스 도도보다 한 100년 뒤 사람입니다. 니체는 그의 책 즐거운 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Gott ist tot. Gott blieb tot. Gott ist tot. 신은 죽었다. Gott blieb tot. 신은 죽어 있다. 니체의 이 선언은 중세 신중심 철학에서 근대 인간중심 철학으로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Gott, 신이란 기준을 정하는 지위를 가진 쥐기를 말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한학을 설명할 때 모든 것을 음양오행과 오운육기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설명의 기준과 같은 거죠. 신이 죽었다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지위를 가진 신의 직위를 박탈한다는 말입니다. 한의학도 음양오행이나 오운육기로부터 이러한 직위를 박탈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이미 한참 늦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의 눈으로 인체를 탐구하고 21세기의 언어로 한의학을 설명하는 한의사 김홍기였습니다.